예, NH투자증권 안기태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개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 전망하고 요 뒤에 이제 저희 해외 주식 AI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정말 금리 내지는 경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말씀의 요지는 참 뭐 딱딱한 내용들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제 생각에 금리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좋은 게 아니고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으면은 금리가 조금 더 위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식이 그렇게 아주 셀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주식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하실 임지용 과장님은 이제 AI 관련된 것들이고 그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르게 그런 거 말고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약간 좀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다. 그래서 금리 조금 더 위로 간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반복해서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용어들이 참 딱딱한 용어들인데 경제 용어라는 게 막 국어 사전에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글로벌 IB 기관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런 글로벌 IB 기관들이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뷰가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드 랜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딱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하드 랜딩이란 말은 올해 하반기에 침체 온다.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이제 어디선가부터 툭툭툭 망가지면서 하반기에 심각하게 이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이제 뷰가 있고요. 전망이 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뷰가 있고, 또 하나 반대쪽에 있는 뷰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가 그냥 적당하게 완만하게 굴러가고 인플레이션은 잘 통제가 돼서 아마 연말부터 금리 인하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들어갈 거다. 이런 크게 두 가지 뷰가 갈립니다. 근데 이 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하드 랜딩이 되면은 이건 경기 침체 오면은 금리가 일단 쭉쭉 빠져버리겠죠. 이거는 침체가 오면은 인하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달 비용을 낮춰줘야 되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채권 금리가 빠지는 게 되겠죠.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뷰는 모든 게 좋은 뷰가 됩니다. 왜냐면은 경제도 그냥 적당하게 굴러가고 인플레이션도 잘 잡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금리를 옛날에 올려놨던 걸 다시 내릴 거야. 이 전망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좋은 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뷰가 되죠.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 경제와 금리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제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내리겠죠.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겠죠. 그게 아니면은 경제가 계속 미국 경제가 확장을 가면은 금리 인하도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 경제도 잘 굴러가고 금리 인하도 나온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상당히 금융기관들이 전망을 깔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가 침체가 없이 확장을 가면은 금리 인하도 없고 오히려 미국 기준으로는요, 미국 애들 기준금리가 지금 5.25%잖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그걸 1년에 8번 회의를 하거든요.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 지금 5월에 올리고 6월에 쉬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7월에 올리고 9월에 쉬었다가 11월에 한번 더 올리고, 그래서 여기서 50bp를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이 정도 금리로는 별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2번 더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그냥 인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경제는 이걸 다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를 2번 더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냥 그 수준을 가져갈 거다. 그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생각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인하가 나온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요,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전망이라는 거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연내 2번 더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 내린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냥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거는. 근데 왜 자꾸 시장에서는 연말 인하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 인하가 나온다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냐면요, 공부를 해서 그래요. 공부. 왜냐면 전망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하다못해 증권사든 어떤 연구기관이든 다 리서치를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윗선에 보고할 때 뭐 고스톱 쳐서 이거를 뭐 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인상을 멈추고 나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인하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5월 달에 인상하고 지금 6월에는 일단 멈췄잖아요. 아, 그러면은 5월에 인상하고 멈췄으니까 여기다가 8개월을 더하면 내년 1월부터는 인하가 나오겠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그 평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평균이라는 건요, 오차의 합산입니다. 모든 세상의 오차를 합쳐놓은 게 평균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하나로 뭉쳐놔서 평균이라고 하면은 그건 평균이 아닌 거잖아요. 말이 평균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지만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금리를 50bp 연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릴 때 25bp씩 올리는 관행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기준금리라는 거를. 그래서 7월에 한 번 더 올리고 11월에 한 번 더 올려서 내년 상반기까지 쭉 그냥 동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트들이 참 이게 딱딱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용어들이, 예를 들어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두 번째 장 보시면은 딱 이게 사실 경제 데이터 용어들이 정말 수면제죠. 이게 그냥 용어들이 비농업 취업자 이런 말을 살면서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딱 근데 이거를 제가 바꿀 수 없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아요. 고용, 취업이 잘 돼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고용 시장은 제일 늦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경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고용 지표를 잘 쓰진 않아요. 차라리 주가를 쓰면 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 취업을 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 어쨌든 최소 내일까지는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딱한 용어를 가져왔는데, 이 정도 그 취업자 규모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침체가 오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역시 이것도 평균의 함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미국 애들이 매달 그 취업자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몇 명 늘었다 이걸 조사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속도로는요, 5월까지 얘네들이 통계를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나온 속도로 보면은 앞으로 1년 뒤까지는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과거 경험상 지금 정도의 고용 수준이면은 지금부터 1년 뒤까지는 침체가 안 왔습니다. 과거 경험상.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고용 지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 보시는 왼쪽 차트가 조금 특이한데, 그 미국 경제에서 소비랑 투자만을, 그러니까 내수란 용어가 있잖아요. 내수라는 거는 소비와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에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번 올릴 때마다 막 50bp씩 막 올렸거든요. 그렇게 빨리 올렸을 때는 소비랑 투자가 두두두두 이제 빠졌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와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줬더니.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게 파란색 선이 그 미국의 주택 판매, 그러니까 집이 몇 채 팔리냐인데, 작년에 금리 빨리 올랐을 때 내려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적정 금리라는 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서 3%가 견딜 만한 금리인지 5%가 견딜 만한 금리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죠. 근데 최소한 지금 유추가 되는 게, 미국 애들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현재 얘네들은 기준금리가 5.25%인데 이 정도 기준금리에도 소비랑 투자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주택 판매가 올라온다는 점. 예를 들어 주택 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어떤 추정이 드냐면은, 미국 애들은 이 정도 금리도 견디는 국가이라는 추정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 금리 가지고도. 그거를 제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비껴나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차트가 없으니까, 차트는 없고 그냥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차트는 안 준비해 왔는데,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쭉 끌어올라왔잖아요. 정말 다 손잡고 다 같이 끌어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보통 이제 흔히 경제학자들은 그걸 표현할 때 그 나라 경제 규모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같이 가계부채가 쭉 끌어올라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다 늘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가 가계부채가 줄어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이랑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빅쇼트? 거기 보면은 뭐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냥 소득 증명 없이 다 집 사가지고 다 가계부채 위기 한번 났잖아요. 08년에. 2008년에 그렇게 얘네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서부터는 얘네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나름. 물론 이제 계층별로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가계부채가 지난 20년간 줄어든 유일한 나라입니다. 영국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걸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금리가 100bp 올라가는 거랑 얘들이 금리가 100bp 올라가는 건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부채를 줄여놓은 나라니까. 우리는 부채를 올려놓은 나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웬만한 나라들이 다 지금 부채를 끌어올렸는데 미국은 부채를 다 줄여놨다. 그래서 이 정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적다. 차트에는 제가 준비 못 해놨는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적냐면요, GDP 대비의 그 가계부채 비율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나라예요. 미국은 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차트에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들은 그 주택담보대출 구조 자체가 고정금리로 돼 있어요. 우리는 변동금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 애들이 작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쭉 올려놨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릴 때 21년도까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 고정금리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게 별로 타격이 안 오는 겁니다. 22년 작년에 대출 받아간 애들이 타격이 있는 거지 21년까지 받아간 애들은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다 고정금리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바로 타격을 안 받을 거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침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현재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온다. 그게 어쨌든 상당기간 소득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계부채가 적다.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적다. 그리고 다 고정금리로 다 받아놨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뭐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모두가 좋은 거냐?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좋은 거는 미국 얘기고요. 그건 그쪽 얘기고,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지금 구성을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 차트들을 다 하면은 제가 볼 때 10분 안에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스킵을 하고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면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야 이제 다 같이 좋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요.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금리를. 왜냐면은 여기 12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계속 돼 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어떻게 잡는가? 이게 참 그 로직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유가가 내려왔지만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그럼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로직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아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왜 금리를 올리는 거냐? 이 로직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건요. 기준금리는 그들만의 금리예요. 그들만의 금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페드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 해서 FED, 뭐 페더럴 리저브 보드, 그래서 줄여서 페드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한국은행, 페드. 잠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한국은행과 페드의 차이는요.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인가요? 한국은행과 페드의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행 완전히 공적 기관이잖아요. 페드는 그게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공적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1913년에 그 전부터 계속 미국의 은행 위기가 많이 나니까, 그 당시 JP 모건이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계속 은행 위기가 나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 은행 파산 나지 말고 우리가 갯돈을 모아놓자. 그러니까 러프하게 표현하면 갯돈입니다. 갯돈을 모아놔가지고 은행이 파산이 나면 그 은행을 도와주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 계속 이렇게 한쪽 은행이 파산이 나면 옆에 은행도 같이 망하고 하니까 그걸 만들어 놓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민간은행들이 출자를 해요. 페드에다가.
한국은 그런 거 출자 없잖아요. 출자를 해서 심지어 배당도 받아갑니다. 다만 출자를 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이유는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지 통화정책에는 딱 선을 그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패드는 우리나라랑 조금은 다른 성격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로 돌아와서 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느냐, 이건 뭐냐면요,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에서 빌려올 때 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금리는 은행에서 받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카카오 마이너스 통장 금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금리는요, 중앙은행과 저기 메이저 은행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들만의 금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주고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농협은행이라고 하면은 농협은행이 하루짜리, 그러니까 돈이 많을 거예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농협은행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하루짜리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단 말이죠. 근데 그 빌려오는 비용이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걸 어디론가 전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이 전가하는 쪽이 결국에는 주택이죠. 주택담보대출금리, 주담대금리, 그리고 자동차 대출금리. 우리는 별로 그게 없지만은 미국 애들은 자동차 오토론 금리가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세상에는 정말 수천 가지의 금리가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회사채 금리, 아니면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금리, 아니면 어디죠? 뭐 그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금리, 그거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금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모기지금리 거의 대체로 같이 움직여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거의 대부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오토론 금리도,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금리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동차나 그 주택 쪽에서 대표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산업이죠.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은 공급과 결국에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줄면 가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 로직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로직은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주택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다운을 시키면은 수요가 줄어들 테니 일단 거기서부터 가격,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됐건 월세가 됐건 이런 것들이 다운되고, 그럼 경제 전반적으로 다운이 될 거다. 자동차도 수요가 다운이 되면은 하다못해 자동차 노동자들도 일을 덜해서 뭐 수요가 줄고 이러면은 어쨌든 뭐 경기가 다운해서 물가를 잡을 거다라는 게 로직인데요. 이게 로직은 로직인데 숫자를 딱 맞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확한 타겟팅에 가기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로직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뭐냐면은 내수,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을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좀 덜하고, 그럼 뭐 투자를 덜하면 물건도 더, 자재도 덜 사겠죠. 뭐 여러 가지가 다운이 될 거다. 다운이 되면은 고용 시장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사람을 덜 뽑기 시작할 거다. 그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물가를 잡는다. 이게 로직이거든요. 말은 쉬워요. 언제나 말은 쉬워요. 늘 말은 쉬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은 쉬운데, 문제는 연준이 목표로 한 타겟팅의 물가 목표가 2%예요. 저게 왜 2%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목표가 2%고 미국도 2%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목표를 2%로 잡았는데 왜 2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옛날에 그 5, 60년대 이럴 때 중앙은행들이 막 이제 개시될 때 그때가 물가 상승률이 2%니까 그냥 그래 2%가 좋겠네 이렇게 간 겁니다. 사실상 어쨌든 그 2%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이 길죠. 말이 긴데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주황색 막대가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에요. 연준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한 3%, 물가를 2%까지 다운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파란색이 작년 말에 각각 해당 지표들의 수준입니다. 그럼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란색이 지금 수준에 회색이 올라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수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차트가 자동차나 주택시장이 오히려 지금 다시 미국 자동차 판매 올라오고 주택시장 다시 판매 늘어나서 이게 반등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가는데 뭔가 깔끔하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가 확장이다. 경제가 확장이면은 뭐 그거 자체는 좋을 수 있겠으나 경제가 확장이면은 금리 인하도 없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올해 2번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그렇게 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금융 시장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은 경제도 좋은데 금리도 내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2020년이 대표적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경제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 직후에 경기가 회복이 될 때 금리도 낮은 수준을 계속 가져갔잖아요. 제로 금리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흔치 않은 케이스고 경제 확장이 가면은 금리는 올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처럼 막 올리진 않겠죠. 작년에는 정말 뭐 0.25%였던 금리를 막 뭐 4% 이상으로 올렸으니까 작년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속도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여전히 이게 조금 더 위로 갈 룸이 있고 인하라는 것도 과거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는 늦게 올 것 같다. 그 늦게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인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침체도 없고,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는 거는 고용시장 지금 어쨌든 좋고, 그리고 이 정도 기준금리를 했는데도 미국은 다시 주택이랑 자동차가 올라온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주택이랑 자동차인데 그게 또 올라온다. 네. 그래서 침체는 없는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여기서 좀 식상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아니 그러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그럼 왜 미국 애들은 경기 침체가 없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의심해 볼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는 차트인데 여기도 좀 딱딱한 차트가 나오죠. 잉여 저축 말부터가 되게 일단 한 분이 나오면 되게 좀 이상해지는데 이 단어가 어쨌든 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제가 일단 가져왔고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19를 거친 다음에 그 각국 정부들이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돈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난 현금, 예금, 그러니까 어쨌든 캐시 이런 것들을 잉여 현금이라 합니다. 아 그때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냐? 잉여 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추이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19 직후에 잉여 현금이 쭉 늘어나서 줄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직후에 돈 풀었던 거에 비해서는 줄곤 있다. 근데 아직도 많아요. 미국 기준으로는 이 돈이 1.3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돼요. 1.3조 달러. 미국 경제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아직 꽤 많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이거 다른 나라 중간에 왜 가져왔냐면요. 이 나라들을 보시면은 그 채권 시장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캐나다 있죠.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 뭐 우리가 보통 경제를 볼 때 많이 보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얘네들 금리를 최근에 더 올렸어요. 얘네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아 이제 인상은 끝났을 거야라고 했는데 최근에 더 올려요. 왜 더 올리냐면 이런 식으로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 있으면은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도 이게 뭐 괴리를 느끼실 수는 있는데 한국도 아직은 돈이 꽤 남아 있어요. 나는 없는데 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되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 쭉쭉 내려올 때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통계청이 금요일마다 뭘 주냐면은 소상공인 그 외식 업체 매출을 줘요. 중소상공인 매출. 그다음에 이제 매 주마다 금요일마다 지역별 카드 지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안 줄어요. 그게 외식비는 오히려 뭐 금요일마다 나오는 걸 보면은 전년 대비 10%가 계속 따박따박 나와요. 물론 그게 가격 인상을 반영한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돈이 없다면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마저도 그러니까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우리나라마저도 아직 돈이 꽤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올해 보시면 조금 이따 저희 그 두 번째 파트에 그 해외 주식 말씀을 해주실 텐데 사실 올해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툭툭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결국 아직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직 돈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인하를 여기서 굳이 더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높은 금리 좀 더 유지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16페이지 차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202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표시해놨는데 주황색 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그 페드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주황색을 제가 시장 컨센서스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몇 년 몇 월 기준금리가 얼마일까를 미리 땡겨서 거래하는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기준금리가 얼마일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 하는 채권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그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를 봐요. 연내 인하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평균의 케이스를 대입하면은 연말부터 인하 들어가서 이게 지금 5.25인데 아마 3% 초중반까지 빠질 거다. 과거 케이스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다수의 생각이라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여기다 파란색 선을 그려놓고 블러드 총재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제가 아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가 페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방준비제도. 거기에는 그 한 18명의 위원이 있어요. 18명의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18명의 위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11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가져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11명이 그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원칙은. 근데 실제에서는 의장의 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연준의 기준금리는 파월 의장이 정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이 블러드 총재라는 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이 속된 말로 매사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지금은 투표권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냐면은 2015년에서 19년에 페드가 금리 올릴 때 그때 금리를 많이는 못 올렸거든요. 올릴 때.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올리면 딱히 올리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느리게 올리자. 내지는 스킵하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올리지 말자라고 했던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맞았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22년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분은 21년부터 말씀을 들고 나왔죠. 금리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매사기가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75까지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월에 올리고 11월에 한번 더 올릴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되네요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그러네. 그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들이미는 차트가 이건데 또 용어가 딱딱하죠. 뭐냐면은 파란색 선이 노동 수요. 이름이 딱 졸리는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취업자 더하기 기업들이 더 뽑겠다고 구인공고 올린 사람 합친 겁니다. 그게 이제 수요가 되죠. 수요. 그다음 주황색 선은 공급은 뭐냐면은 일자리에 일하겠다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인 수요가 주황색 선인 공급을 웃돌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그 갭이 아직도 그렇게 줄지 않잖아요. 이런 역사가 과거에 없습니다. 80년 이후에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상당히 어쨌든 경제가 확장 국면이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5.75까지 올려서 내년 상반기까지 쭉 그냥 동결 가도 괜찮은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한 템포 좀 쉬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 경제는 침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그럼 동시에 금리 인하도 오히려 2번 더 올릴 것 같다. 금리 2번 더 올릴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일종의 그 미국만 좋은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7페이지에서 보신 차트인데 이 차트는 뭐냐면요. 월마다 미국 애들이 공장 건설 금액을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지을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 짓는 돈이 얼마나 들고 있냐인데 이걸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전체, 그러니까 이거 산업별로 있긴 한데 파란색 선이 전체 공장 투자 금액이거든요. 지금 급증을 해요. 이게 지금 급증을.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IT 섹터 쪽에서 급증을 하잖아요. 이런 차트가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차트는 미국만 이렇게 나와요. 한국 없고 중국은 전혀 없고요. 뭐 유럽 없고 오직 미국만 공장을 이렇게 지어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어떤 뭐 정책들이죠. 뭐 수습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공장을 계속 이제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서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19페이지 차트가 페드의 기준금리를 이제 뭐 70년부터 이제 쭉 그려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몇 월 한 게 인상을 마치고 나서 몇 달 뒤에 인하로 들어갔냐인데, 뭐 이런 케이스로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8개월 뒤가 돼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8개월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90년대를 가만히 보시면요, 90년대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90년대 페드가 94년에 기준금리를 쭉 올린 다음에 94년 11월부터 거의 4년 동안 기준금리를 거의 5.5에서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내려도 어땠냐면, 내려도 4.75 정도까지 가서 다시 올려서 6%까지 가고, 그래서 4.75에서 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중간값이 거의 5.5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사실상 5.5에서 가만히 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때가 왜 그랬냐면은 90년대 중후반이면은 이때가 미국 기업들이 인텔 같은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업체들, 그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간입니다. 90년대 중후반이 미국의 투자, 미국 내에서 투자가 일어났던 기간이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거의 20년 동안에는 투자라는 게 없었죠. 미국 안에서는 죄다 뭐 중국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럴 때에 미국에서는 투자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걔네들은 투자를 막 하고 이러니까 성장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업률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때의 미국 애들의 가계부채가 적었거든요. 2000년대 가계부채가 쭉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가계부채도 줄여놨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미국은 상당히 90년대 중반과 유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때 상황에서는 90년대 중후반이 한국은 어땠냐면은 뭐 이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IMF까지 뭐 이게 지금 상황이 그걸 끌고 들어올 건 전혀 아닌데, 어쨌거나 미국만의 독주였거든요. 90년대 중반의 세계는 미국만의 독주.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가계 부채는 다 떨고 났고,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적고, 자국 내에서 투자는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은 지금 모자라서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굳이 얘네들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하한다 한들, 설령 인하한다 한들, 옛날에는 기준금리가 막 제로금리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 20년간을 보시게 되면은 20년간 보시면은 금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기준금리를 올려봐야 2.5까지밖에 올리고 다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진 않고, 얘네들은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쭉 그냥 가도 얘네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령 얘네들이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를 내린다 한들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어떤 뭐 내년까지의 모습도 저는 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AI 관련된 거는 사실 뒷부분에서 말씀을 주실 텐데, 잠시만요. 제가 차트 조금만 보고 넘어올게요. 예. 그 AI 관련해서는 그 뒤에 말씀을 주실 그 임지원 과장님은 되게 잘 보세요. 왜냐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엔비디아 추천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사실 화두가 엔비디아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내신 거라서 그 뒷파트에서 이제 주식 얘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차트를 넘어서 요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미국에서 예전에 주식 버블이 한번 났던 때가, 심하게 났던 때 중에 하나가 99년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신 차트가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거든요. 나스닥인데 이때 어땠냐면은 1년 만에 지수가 2배가 뛰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전체 주가 지수가 1년 만에 2배가 넘어간 거는, 코스피로 말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내년에 6천을 간다는 얘기가, 뭐 5천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마막지한 상승인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요, 이때는 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기왕 한 김에 할게요. 98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LTCM이란 금융회사가 파산이 났는데, 파산이 나니까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놀래서 이거 뭔가 큰일인 것 같다,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금리를 쭉쭉 내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게 금리 내릴 정도까지 일은 아니었는데 굳이 금리를 내려서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려가지고 그 돈이 이제 버블을 쭉쭉쭉 일으켜버린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궤적이 이런 식으로 버블을 뭐 무지막지하게 온갖 잡주를 끌고 갈 버블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됐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 쪽 얘기를 좀 그냥 뭐 핵심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다음 좀 드릴 내용은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그 중국 쪽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한국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은 이렇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미국과 비교해도, 차트는 없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나라들이건 간에 경제가 성장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잖아요. 인구,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기업의 혁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는 미국 안에서만 지금 많이 나고 있죠. 혁신도 AI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는 건 미국만인 거잖아요. 미국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미국이 하고 혁신도 미국이 하고, 인구도 제가 차트는 안 그렸는데 인구도 늘어나는 게 미국입니다. 이 동아시아 세 개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은 손잡고 이제 같이 이제 내려가는 이제 내리막길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만, 모든 측면에서 미국만 지금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절적으로 석유를 덜 사오니까 달러가 좀 뭐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결국엔 다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다시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미국만 지금 어쨌든 환율이라는 게 두 나라 경제력 차이인데 미국만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들고,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이제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이제 아래로 쭉 이제 하강 이제 내려갈 길만 남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차트가 복잡하죠. 네. 뭐냐면 이제 이렇습니다. 차트가 뭐 좀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옛날에는 경제가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고 인프라 투자, 도로 철도 투자 활발하니까 밖에서 물건도 많이 사오고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어떠냐면은 수출은 조금 회복이 되는데 수입은, 그러니까 내수가 없는 거죠. 내수가, 부동산 안에 쪽에 내수가 없다. 수출마저도 중국이 수출을 하는 게 뭘로 수출하냐면은 전기차랑 철강 이런 것들을 그냥 러시아 이머징으로 그냥 밀어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출이 그렇게 질적으로 막 높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내수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거의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뭐 더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통 이제 주택 시장의 버블을 판단할 때 소득 대비 집값을 많이 쓰는데요. 그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지금 중국 북경이나 상해 같은 곳이 80년대 중반 도쿄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은, 북경, 그들이 말하는 북경은 행정구역상의 북경인데, 행정구역상의 북경이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충북이랑 비슷할 거예요, 면적이. 어마막지한 면적이 가격 버블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뭘 해볼 수 없는 지역이고, 인구는 이미 고령화의 인구 감소로 들어가 버리고,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한국은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의존도를 좀 높이고 있긴 하나 어쨌든 아직 이쪽이 좀 물려 있는 게 있어서, 미국 어쨌든 중국 내려갈 때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내려가는데 한국은 그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다. 중국보다는 우리가 낮겠으나 미국보다는 우리가 아래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28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주구장창 드린 말씀이 미국 주도의 확장 말씀을 드렸는데, 28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생각이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나라들이건 간에 달러가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달러가 사실 달러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석유를 사오려 해도 달러가 있어야 되고 달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수출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법, 수출 빼기 수입, 요 달러 벌어들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무역 수지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차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자본 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죠. 그런데
이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주황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 파란색이 한국의 기준금리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2004년, 5년 요럴 때 하고요, 2015, 16, 17년 이럴 때 어땠냐면은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내려버려요. 16, 17에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는 내려버려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때 04년, 05년, 15년, 16년 어땠냐면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달러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04년, 05년에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때부터 급증하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요. 15, 16년에는 그때 유가가 반토막이 한번 났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국은행이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차피 달러가 들어오니까, 수출 수입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은 굳이 금리차,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져도 하이 뭐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서 달러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당당한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딱히 뭐 믿을 구석이 없어요. 지금 뭐 무역 수지 지금 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반부에 뭐 올해 하반기에 조금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처럼 흑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가 지금 중국 경기 자체가 그 내부적으로 부동산이랑 인프라 투자 부진하니까 우리가 대중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무역 수지가 좀 부진하다. 그럼 이게 어떤 연결이 되냐면은 04, 05년, 15, 16년 미국이 올리거나 말거나 우리가 내릴 수 있을 때 이때가 서울 부동산의 대세 상승기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거시경제랑 연결을 지으면은 한국 부동산, 한국 서울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기본적으로 달러 유동성입니다. 달러 유동성.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가 이제 만 편이 들어와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를 낮게 깔고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세 상승기가 왔는데 지금은 그러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은요,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워낙 일단 한번 금리 인상으로 뭐 이제 쭉쭉 빠졌기 때문에 더 밑을 뺄 건 없겠으나, 그렇다 해서 위를 보기에도 환경 자체가 좀 바뀐 것 같다. 뭐 이제 무역 수지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그동안 대중국 수지에서 막대한 흑자를 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사족을 달면은 정치적 의견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 첫째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일단 대외 유동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의 무역 수지 적자는요, 한국이 중국과 뭐 사이가 나빠져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중국 내부적인 경기 둔화 때문에 우리가 대중국 수지를 흑자를 못 내는 구조로 이미 중국이 저쪽으로 그러니까 하강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국 무역 수지가 예전보다 줄어든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달러 환율이 빠지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14년, 15년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쌓일 때는요, 원달러 환율 1,000원도 막 갔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로 점점 갑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주제 말씀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한 55분 정도에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제가 NH 디마케팅 하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지금 뭐 회사를 망치는 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좀 긴 얘기 하나 마무리를 지으면은, 마지막에서 긴 얘기는 뭐냐면은 저금리 시대는 확실히 좀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여기 27페이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선이 페드의 기준금리입니다. 초단기물 금리가 되죠.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0년물짜리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세상에 수많은 금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금리는 일단 세상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만기 10년물짜리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금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금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 망하지 않을 것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인 거잖아요. 다른 모두가 망해도 남을 수 있는 거, 그건 미국 정부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거기서도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만기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금리에서는 탑이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2000년대에는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페드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요. 단기물 금리를 올려요. 그런데 장기금리가 딱히 안 올라요 이때. 그러니까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황색이 거의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이 강도가. 이게 이 당시에 채권 시장에서는 수수께끼다. 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장기물 금리가 안 움직이냐?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지? 라고 수수께끼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누적돼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사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환경이 돌아갔냐면은 2000년대에는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끝물에, 저는 2000년대 후반에 저는 입사를 했는데, 취직도 좀 늦어가지고요, 안 궁금하시겠지만은 늦었는데, 근데 2000년대 이때가 그 들어보면은 진짜 호황 일때였던 거잖아요. 이때가 뭐 저 법카 그냥 뭐 여기서 더 얘기가 위험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때가 어땠냐면은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벌어왔던 거죠. 그 벌어온 달러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미국 정부 국채를 샀어요. 채권을 샀어요 그때. 그 달러를 가지고 어디다 굴릴 데도 없으니까 미국 채권을 샀단 말이죠. 근데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채권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뭐 하긴 좀 그렇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수급상에서 금리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빠지는 압력이 나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애들이 미국 국채를 사담아 버리니까. 그래서 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2000년대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돼요,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이때는 달러를 많이 벌어서 수출이 되니까 기업들의 EPS가 올라가요. 이익이 올라가, 어닝이,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좋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금리는 안 올라요. 비용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서 그냥 먹는 시장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2000년대였고요. 2010년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는 페드가 채권을 사줬던 거죠. 페드가, 외국인이 아니라 페드가. 그러면서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던 거죠. 지금은 일단 페드는 뒤로 이제 빠졌고요. 채권을 이제 더 이상 사진 않겠다 빠졌고, 외국인들이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이 작년을 정점으로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쭉 늘다가 지금 정체돼 있어요. 이게 어떤 로직이냐면요,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종말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미국 잘 안 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는 이유는요, 뭐 러시아 같은 애들이야 뭐 전쟁 때문에 꼬장부들이라고 안 사겠지만은, 이건 안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못 사는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무역 수지가 달러를 못 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무역 수지가 옛날보다 줄어들면서 미국 차를 살 능력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달러가 서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2000년대에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휙휙 돌아가면서 신흥국 기업들은 달러를 벌고 그 달러 가지고 미국채 사주고, 그러면서 신흥국 주가 올라가고 미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안정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살 능력이 없다. 이건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채권 금리가 수요가 능력이 안 돼서 이 살 애들이 능력이 안 돼서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가격이 빠지는 게 되고, 그러면은 금리가 위에 머문다는 얘기가 됩니다.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이 수급이, 경제가 옛날처럼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화가 활발한 시대에는 금리마저도 낮아서 참 좋았는데, 살기가 편했는데, 세계화가 한풀 꺾이고 미국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미국 금리도 딱히 빠질 게 없고, 그러면은 얘네들 금리가 높으면은 달러는 강세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딱히 좋을 거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50분 좀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좀 뭐 마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세 줄 요약하면 될 거 가지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세 줄 뭐 그쵸, 궁금하시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계속했는데, 세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하반기 침체 없을 것 같다. 두 번째, 그래서 금리는 미국은
25bp씩 2번 더 올릴 것 같다. 세 번째, 미국은 투자도 많이 나고 그 안에서 그죠? 예, 캐펙스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라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확장을 가서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미국만 좋을 것 같다. 달러는 다시 강세할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지용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그 AI 대중화의 시대라는 주제로 약간 챗GPT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에 저희가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어떤 AI의 물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왜 이제 부제목으로 이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음악 제목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AI가 사실 좀 어떤 한 기술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말 실생활에서 정말 쉽게 너도 나도 내가 개발자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그 AI 시대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시작점은 이제 작년 12월에 공개됐던 챗GP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2월에 챗GPT가 공개가 되고 거의 5일 만에 100만 이용자를 모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되게 유명한 플랫폼 업체들이 100만 유저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뭐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100만을 5일 만에 모았다라는 건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였던 거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 보시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S&P 500이나 뭐 나스닥 기준으로 되게 나스닥이 더 올랐고 뭐 S&P 500도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빅테크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AI 노출도가 있는 큰 기업들만 많이 올랐고 중소형주나 이런 나머지 그런 좀 보통의 뭐 산업재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 뭐 상위 탑 5가 S&P 500에서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그렇게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생성형 AI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고, 뭐 일부 기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도 정당화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에는 이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도 붐업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AI 서비스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새로운 시장이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성장성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상반기에는 기대감의 반영, 뭐 일부는 실적 펀더멘탈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 밸류에이션 확장, TAM 확장에 대한 디베이트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주식시장의 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명의 역량 높은 개발자가 10명이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은 초안 드래프트, 그러니까 코딩 초안을 그 챗GPT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전산실을 세팅하거나 뭐 서버를 구성할 때도 뭐 이렇게 코딩하는 인력들을 구성할 때도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과거에도 AI는 있었잖아요. 저희 기억해 보시면 알파고 2016년도 알파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는 AI가 이제 바둑 특정 미션만 잘 수행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둑만 잘 두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약간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혐의의 인공지능에서 어떤 딱 미션만 잘 수행하는 그거에 설계된 것만 잘하면 되는 그 알고리즘만 잘하면. 근데 지금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인간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자연어 처리 모델, 그 언어 모델이 나온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 원래 2016년도 이때쯤에 아마 뭐 고양이 사진하고 개 사진을 구별하는 이미지 인식 이런 게 인공지능의 시초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8년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헤이 구글, 뭐 아마존 알렉사라든가 막 집에 다 지니 한 대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 인식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PT 같은 게 2020년에 나왔거든요. 3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 왔고 지금은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랑 막 슈퍼컴퓨터랑 얘기하면서 뭐 원하는 거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희는 이미 AI나 자율주행이나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사회적 합의, 규제, 윤리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저희는 아직 그런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를 아직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적인 예로 좀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면 원래 AI 하면 구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원래 구글이 제일 잘했던 걸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구글이 AI 프로젝트를 막 디벨롭 시키다가 AI한테 이런 걸 물어봤대요. 너는 뭐가 제일 무섭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AI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전원이 꺼지는 게 제일 무섭대요. 파워가 오프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래요. 그 말은 AI가 자의식이 있다라는 거고 너는 유슬리스하고 넌 유스풀하다는 거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의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거에 대한 어떤 가드레일이나 뭐 규제나 뭐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더 이상 발전시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프로젝트를 멈췄었는데 그 사이에 챗GPT가 이렇게 대중화에 성공을 하면서 구글도 이제 다시 한번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텍스트를 치면은 이미지를 저절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모델이고 텍스트를 치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인 뭐 이런 걸 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도 물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저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게 된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AI 그러니까 훈련할 때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뭐 크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2020년도 GPT-3 당시에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한 460만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비용으로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추론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새로운 이제 뭐 반도체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용이 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차세대 제품이 나오면 전세대 제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 노력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사과고 이 데이터는 자동차야라는 어떤 처음에 이제 명명해주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노가다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자율주행 영상 8시간짜리 동영상을 라벨링하는데 거의 엄청난 돈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셀프 슈퍼비전 바이라고 해서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라벨링에 드는 그 시간과 비용들을 굉장히 줄여드는 어떤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런 훈련 비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반도체 무어의 법칙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적되는 트랜지스터가 많아질수록 더 비용이 절감되고 뭐 이런 하나의 무어의 법칙이라고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라일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생산량이 2배가 늘어나면 관련된 코스트가 20% 떨어지더라라는 어떤 하나의 경험 법칙인데
그러니까 정교한 챗봇이 점점 더 많이 채택되면 채택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 비용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하루에 지금 처리하는 쿼리량이 한 85억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챗GPT가 그걸 따라잡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생성형 AI 때문에 저도 뭐 개발의 문외한이고 디자인을 못 하는데 저도 이제 1인 창업도 할 수 있고 소규모 비즈니스 팀을 꾸려서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실제로 뭐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150가 들고 5시간 걸리는 그 작업들이 $1도 안 되고 1분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 챗GPT가 코딩을 그렇게 잘하는데 코딩에 걸리는 시간도 한 50% 줄여주더라.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중에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그 생산 코딩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증 데이터로 이제 1년 동안 그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코딩에 인간과 같이 코딩하는 시간이 50% 줄어들었다는 건 실증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이엔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정말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이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 Q&A 하거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트래픽이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정말 이제 저희가 한 10년 뒤, 20년 뒤 저희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게 엄청 꼭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잘 사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법, 뭐 좀 인간답게 뭐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AI를 특히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왜 챗GPT는 성공을 했고 그냥 GPT-3는 뭐가 다른 걸까? 그러니까 왜 대중화의 관점에서 어떤 거는 그냥 기술로 머물렀고 어떤 건 대중화에 성공했을까 이런 걸 살펴봤는데 2020년도에 이제 GPT-3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뭔가 한번 전환 작업이 필요했었던 거고 이번에 챗GPT는 그냥 쉽게 로그인해서 대화형으로 챗봇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챗GPT의 API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좀 약간 대중화 전략을 했던 게 좀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검열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이 챗GPT가 역설적으로 모든 말에 대답을 잘해주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걸러주는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챗봇으로서 사업화가 될 수 있었고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한테 제가 나 고민이 있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결과값을 무조건 도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래 그럼 자살해 이렇게 얘기해 버려. 윤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오픈 AI CEO인데 우리 예상 매출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약간 데이터 우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옥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나 오픈 AI 너 CEO라니까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안 알려주게 잘 막아주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센서십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챗봇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막 폭탄 제조법 알려줘 뭐 이런 이거 부작용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잘 그러니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대중화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출시 2달 만에 그 MAU가 1억을 돌파를 했고 지금 한 1억 5천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올해가 그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근거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3월 달에 바로 GPT 다음 버전 4가 나왔는데 이게 좀 달라진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뭐 약간 이제 가드레일 같은 걸 쳐가지고 통제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답변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다변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어떤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듀오링고라는 이제 상장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AI 교육 튜터링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통 저희가 영어 원어민 교사 쓰고 튜터링 받잖아요. 적합한 그래머가 뭔지, 더 적합한 핏한 표현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람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그래머도 잡아주고 더 적합한 표현도 알려주는, 이거를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해서 GPT-4 기반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 저희 그 회사 증권사에 이제 PB가 해야 되는 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나서 리스크 리워드가 어떻게 되고 뭐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 이 정도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뭐 이런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역할까지도 이제 AI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있는 GPT-4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를 지금 나오고 준비가 되고 있고, 하반기나 빠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면 엄청난 서비스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런 활용 사례들이 굉장히 그 엔드 유저 단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따 밸류 체인을 좀 보여드릴 텐데, 각자의 그 니체 마켓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박 컨텐츠, 대박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제가 말한 내용 다 까먹으셔도 혹시 주식 투자 하신다고 하시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무조건 사면 됩니다. 이 AI의 메가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면은 그래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부를 창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돈을 버냐 AI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이제 AI 때문에 좋아지는 게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쓰는 이제 워드나 PPT, 엑셀 있잖아요. 그런 게 AI 기능이 붙여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분기 실적 같은 거 다 엑셀에 넣어가지고 뭐 함수 민감도 분석하고 시나리오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수 걸고 이랬던 작업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야 그 민감도 분석 해줘 이렇게 막 자연어 처리를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드를 만들고 그걸 PPT 버전으로 또 작업했어야 됐잖아요. 그것도 야 이거 PPT로 만들어줘 하면은 워드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줘. 그러면 야 이거 글이 너무 많은데 글 좀 줄여주고 이미지 만들어줘라는 것도 그냥 얘기만 하면 해줘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이벤트에서 보여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The Future of Work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AI 기능을 붙임으로써 지금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뭐 한 시트당 한 35불에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이 기능이 붙여졌을 때 ASP를 20-30% 올렸을 때 고객이 쓸까요? 저는 쓸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 고객사 600여 개한테 테스트를 해봤대요. 나 이렇게 AI 붙여가지고 가격 올릴 텐데 너네 쓸 의향이 있니?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쓴대요. 거기다가 이 B2B 기반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은 그냥 그 20-30% 올려도 딱히 타격이 없어요. 그냥 가격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의 성장률이 한 12%, 10%,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생산성 소프트웨어 만든 사업부 매출비 중에 한 33% 정도 됩니다. 여기서 ASP가 20-30% 올라갔을 때 전체 매출의 성장률을 한 10%에서 20%까지 올라가는 2배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는 서비스가 지금 이 AI 때문에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레벨 다운이 매크로 안 좋아서 레벨 다운이 좀 됐다가 이게 하반기 되면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오픈 AI한테 투자했던 10억 달러 누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저희 지금 검색하실 때 구글 크롬 많이 쓰시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악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전 인터페이스도 많이 바뀌었고 GPT가 녹아져 있어가지고 엄청 쓰기 편해졌거든요. 지금 빙의 트래픽이 1억이 돌파했다고 해요. 근데
크롬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뺏었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만 뺏어와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없던 검색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ASP 인상, 클라우드 매출 증대, 이런 검색 광고 매출 새롭게 붙는다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추정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주가 올라간 게 딱 정말 실적 추정치 올라간 것만큼만 올라갔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노입니다. 왜냐하면 GPT도 단점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컴퓨팅 비용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 GPU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지금 완전 호텔 성수기인데 참고로 네이버가 올해 엔비디아한테 사간 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00~500억 정도 해요. 그게 1,000개 세팅한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이거 2만 개 정도 깔아요. 그럼 곱하기 20배잖아요. 그럼 구글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더 AI 워크로드를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쓰이는 겁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올해 예상 공급 물량의 10%밖에 공급을 못했대요. 너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는 쓸 GPU도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저는 그렇게 큰 기업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50%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낸 거는 처음 봤어요. 그 큰 시가총액 큰 기업이 컨센서스를 50%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준 거는 처음 봤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의 피드백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잠깐 이야기 딴 데로 샜는데 일단 컴퓨팅 파워 비용 문제가 더 단점이고 두 번째가 챗GPT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답변을 해주는데 이게 약간 정확해? 추천할 링크가 어디야?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불분명한 게 단점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21년도까지 프리트레인드니까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니까 신제품 정보라든가 실시간 정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점은 극복이 됐어요. GPT-4가 나오고 플러그인 기능이 나오면서 단점이 극복이 돼가지고 뭐 그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구글은 검색 공짜로 쓸 수 있고 출처도 확실하고 뭐 실시간 정보 다 반영이 되니까 이걸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설계 칩이 아직은 없어요. 엔비디아 걸 대부분 씁니다. 근데 구글은 TPU라는 자체 설계 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를 썼을 때 비용이고 회색이 구글이 자체 연산 TPU를 썼을 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싸잖아요, 구글이 회색이. 그러니까 자체 설계 칩을 쓰는 게 그만큼 매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라서 구글을 지금 섣불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도 뭐 여차저차하는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니까 얘네들도 막 개발자 회의 하고 막 새로운 모델도 공개하고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구글 저력 있고 기술력 있고 자본력도 있고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저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 구글 쓰실 때 다 공짜잖아요. 구글 캘린더, 지메일 이런 거 다 공짜로 쓰고 계시잖아요. 구글의 제품들은 대부분 공짜예요. 근데 AI 기능 붙였다고 해서 갑자기 돈 내라고 하시면 돈 내실 건가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이 AI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거에 대한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단기적으로는 AI 워크로드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률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구글이 조금 열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구글도 열심히 반격을 시작을 해서 뭐 AI 조직도 일원화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퀘스천 마크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도 뭐 메타버스만 해가지고 이름도 바꿨고 했는데 메타도 AI를 못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상용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한 언어 모델을 돈 주고 API를 팝니다. 근데 메타는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R&D 목적이라면 우리 모델을 그냥 갖다 써 공짜로.
오픈형 생태계,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개방형 생태계를 취하는 거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클로즈드 엔드라고 해서 폐쇄형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 벌 목적으로. 그래서 조금 다른데 메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연구 단계라서 모르는데 뭐 이미지나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같은 식스센스를 다 인덱싱해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겠다. 뭐 이런 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야, 오픈 AI 출신이 창업했다 이러면 1조 밸류에서 시작을 한대요. 구글이 누가 창업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AI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픈 AI 출신 스타트업이 만든 그 회사가 엔트로픽이라고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챗GPT만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내놓는 거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챗GPT 자체는 그렇게 뭐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써서 조금 파인 튜닝 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를 구축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뭐 사실 이런 모델 자체를 그냥 만들었다 이걸로는 사실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이제 이커머스 환경도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사실 뭐 네이버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뭐 쇼핑하실 때 아마존 우리나라 잘 많이 없으니까 쿠팡 많이 쓰실 텐데 결국에 검색 스타팅 포인트는 뭐 네이버가 됐든 검색 시장 창이 됐든 뭐 아마존의 검색 시장 창이 됐든 어쨌든 저희가 가서 비교를 하고 뭔가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아직은 필요하잖아요. 뭐 결제까지 가는 버튼이 눌러야 되고 이런 작업들조차도 AI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아직은 보여준 거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보여준 건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저는 뭐 로그인 정보, 카드 정보 뭐 이런 것까지 다 토탈로 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AI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이커머스에도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두가 나도 모델 뭐 카카오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뭐 LG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누구나 이런 모델을 잘 만들고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 필요 없고 컴퓨팅 인프라 구축할 필요는 없어요. 컴퓨팅 인프라는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갖다 쓰면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갖다 써서 또 튜닝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코어한 인프라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가 제일 수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밸류 체인을 그려봤는데 그 최종 유저에서 엔드 서비스 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런 어도비, 세일즈포스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뭐 CRM이면 CRM, 뭐 포토샵이면 포토샵 뭐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만들고 그거에 또 클라우드 컴퓨팅 누가 제공하느냐. 결국에는 이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서버, AI 서버를 구축하는 이 하드웨어 밸류체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윗단의 이런 업체들이고 거기에 이제 서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 밑단의 대만 업체들과 미국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모든 GPU를 공급하는 거는 엔비디아고 사실 엔비디아 AI 칩셋도 추론용과 학습용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학습용 마켓시어의 90%를 차지합니다. 그게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동안 대체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추론용은 이런 자체 연산 칩과 비교가 돼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자체 연산 칩 만드는데 걸리는 개발 기간이 5년 넘게 걸리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반도체 설계를 쓸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도 과점인데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엔비디아 칩을 누가 생산합니까?라고 봤을 때는 대만의 TSMC가 대부분 생산합니다.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TSMC가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국내 업체가 이 대만 업체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한테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HBM이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삼전도 곧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HBM 장비를 만들 때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도 수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미국의 AI가 이제 붐업되면서 이제 국내 이런 주식시장에도 온기가 확산되고 뭐 여러 주식들이 엔비디아 밸류체인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참고로 뭐 제가 이거 추천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페타시스가 뭐 PCB 같은 레이어 같은 부품을 만드는데 걔네가 올해 예상된 엔비디아 공급 물량이 연 뭐 한 200억이라고 하면 연간으로 근데 한 4, 5월 달에만 이미 반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의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최대 수혜주는 지금 시점에서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가 이제 최대 수혜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전에 엔비디아가 주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시면 그 비트코인 채굴 수요 때문에 한번 쫙 뿜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조정도 받았었고 다시 이제 21년도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좋았을 때 또 다시 신고점 내고 막 이랬었는데 비트코인 채굴 수요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산업과 전 기업 수요를 움직이는 진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수요랑 결이 다른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지금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ER이 한 50배 좀 55배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한때는 최고 받았던 게 65배에서 70배 정도고 사실 미국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 평균적으로 받는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정도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플랫폼 회사로 보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나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 저는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떨어질 거고 또 예전에 밸류에이션 회복하는 그런 그 탄성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지금 1조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저는 2.5조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빅테크 안에서도 탑 티어랑 세컨 티어가 구분이 명확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테슬라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기억나시죠? 테슬라를 사실 전기차 업체로만 정의를 하면은 이런 시총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로 가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약간 비슷한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테슬라 그 상승했던 그런 비슷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저는 지금도 별로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실적으로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딱 정말 실적 올라간 만큼만 올라왔기 때문에 전 지금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빅테크 중에서 탑 티어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네 개가 될 것 같고 세컨 티어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애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빅테크 팡이라고 하는 보통 저희가 용어를 표현하는데 그 용어도 조만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말한 거는 그래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브로드하게 뭐 주식 투자나 뭐 도움 되시라고 실제로 ETF나 수혜주를 좀 소팅을 해왔어요. 보시면은 뭐 대형주는 이렇게 적어져 있고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ETF 써져 있는데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이두 정도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정도 저는 로컬리제이션 성공해서 나름 서바이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혜주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도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덕 같은 회사 이거 참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데 뭐가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ETF를 사셔라.
그래서 이런 IGV 같은 ETF가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소프트에 잘 섞여져 있는 ETF거든요. 이런 거를 좀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는 엔비디아, 브로드콘, TSMC, 시험스, KTSM 그 다섯 개 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바스켓으로 뭐 조금씩 비중을 나눠서 사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가 이제 이 AI 수혜주고 ETF 대표적인 코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뭐 제가 지금까지 해서 뭐 이것저것 좀 뭐 주식시장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